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아주 유익하고 은혜로운 또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가 자유주의가 되고 또 하나님 없는 교육과 문화가 팽배한 세상에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지식과 교육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깨닫고 믿어가는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도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수고하실 귀한 장로의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전무후무한 훈련과 교육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우리 신준호 박사님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퀸스보로 컬리지에서 그 케미스트리를 교수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일종의 과학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아주 또 기도하면서 아주 좋은 보약 같은 말씀을 전하실 또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적힌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굉장하시네. 저는 옛날에 이건 도저히 못 믿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일단 뭐 창세기 처음 보시면 다 아시듯이 첫날에 빛을 있게 하셨고 빛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중간에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을 두 개로 나누셨습니다.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 이렇게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그 아래 물을 쭉 빼시면서 육지를 딱 올리셔가지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는 식물을 또 자라게 하셨고, 넷째 날 참 재밌는 게 1, 2, 3일하고 4, 5, 6하고 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 보니까 이제 4일째는 해달별 이렇게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관계된 궁창과 물과 관계된 그 바다 생물, 그다음에 새, 그러니까 바닷속에 물고기부터 해서 만드시고 또 공중에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아시다시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에 많은 사실이 있는데 저 요셉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 그게 한 BC 1500년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 이집트 전지실을 가시면은 이렇게 머리상하고 벽화가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화를 보시면은 뭔가 제사 지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집트 풍요의 여신에게 곡식을 바치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설명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집트 12왕조의 파라오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집트를 덮었던 우리가 아는 흉년이 났을 때 이것을 잘 다스려서 그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그 전시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얼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래서 설명이 나온 것이 그 시대 때 기근이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 고위 관리의 얼굴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짐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희가 알기로는 옛날에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다. 물론 이게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뭐 그때 젊었을 때 그 미모는 그건 안 넣겠죠.
그 전이었겠죠 아무래도.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시대 때니까 이거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거든요. 네, 그리스 시대 전이었으니까 훨씬. 네. 근데 코가 없는데 배상 이게 보면은 코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발견되면서 그 흔적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성이 갑자기 붕괴됐다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고 마지막도 무너졌던 거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또 뭐 다이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같이 지어낸 거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조각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옴으로써 그것도 사실인 게 발견됐고, 그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에 빠뜨렸다가 갑자기 죽고 철수했다가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 기록이 또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증거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에 관한 그 비석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에 있는 걸 다를 지금 증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은 것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진화론 얘기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7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창조론은 종교일 뿐 과학이 아니다 가지고 그때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립학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만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종교, 그러니까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못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펜실바니아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창조론도 과학이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했더니 학부모들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점이 됐던 거는 그냥 이제 과학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는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이다는 거하고 아니다는 거하고 재판이 붙었는데 그때 판사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졌다고 해서 이제 진화론이 옳다가 아니고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 것이지 창조론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근데 쉽게 해서 진화론한테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창조과학이고 창조과학 한국에 이제 창조과학협회 김명은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공학 박사고 또 아버님 목사님이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도 몇 가지는 거기서 이제 따온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얘기할 때 물어봐요. 아빠는 창조론 믿냐, 진화론 믿냐? 그럼 나는 나 창조론 믿지. 그러면 어떻게 과학자가 창조론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컨셉이 창조론은 지독한 기독 종교인, 진화론은 과학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아니라 과학자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믿었습니다. 근데 종의 기원 이후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 생각이 바뀌었을까? 무슨 증거가 바뀌었나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나? 출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심에서 사람 말이 중심인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과학자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증거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몇 정도 이제 인트로덕션.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없어요? 그냥 다 믿으세요. 놀랍습니다. 뭐 읽으시면서 이재영 장로님 그냥 이거 궁금증.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예. 그거에 대한 설명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벌레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문 집사님. 무알콜? 부활. 예. 부활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설명할 수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화론에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의심을 갖는다고 해서 뭐 신앙이 나쁜 건 아니죠, 목사님. 저는 크게 두 가지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1000년을 사나요? 뭐 기본이 900 몇 살. 뭐 짧게 살아야 그 에녹 같은 사람은 안 죽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담도 950살? 어떻게 950살 살아요? 몸이 더 닳았을 텐데.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뭐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뭐 7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어떻게 6,000년 동안에 인구가 70억, 뭐 100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숫자인데 아담 해봤자 2명, 6,000년 동안에 2명이 10억이 됐다. 너무 짧잖아, 6,000년이면.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때 다 죽었어요. 이게 한 4,500년 전인데 그러면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에서 8명. 8명이 4,500년이 지났는데 100억이 됐어요.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짧잖아요. 4,500. 진화론이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한 50만 년 전이다. 그래서 50만 년이면은 뭐 한 2명이 100억 가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히 그래 이게 어떻게 이거 좀 과장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불순한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론이 틀렸다는 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1000년의 수명.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사는가? 요새 뭐 많이 살아요. 100세인데 무엇 때문에 1000년을 살 수 있었을까? 우선 질문이 누가 제일 오래 살았나? 아시듯이 무드셀라 969세가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수명이 길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의 물입니다. 둘째 날 궁창이 생기면서 하늘의 물, 땅의 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일단 뭐 구름 같은 것도 많았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빛이 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햇볕에서 오는 어떤 전자파 같은 게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무 전자파가 아니고 여기 또 적어놨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감싸는 자기장, 산소, 그다음에 식생활, 하나님의 DNA 이 정도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생명이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900 몇 살 살았는데 그 아들 때부터 한 500살 정도로 줄고 계속 450 이러다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모세 때 가서 120세.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홍수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홍수 때 읽어보시면 노아의 방주 이거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지구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둘러있는데 그게 이제 하늘 위의 물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온갖 전파들이 다 날아와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오븐 쓰는 거. 일부에서 뭐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오븐 앞에 서 있으면 몸이 뭐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마이크로파라는 거는 셀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양이 안 돼요. 그냥 물, 분자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뜨거워지냐면은 빙글빙글 막 돌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 가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를 넣으면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컵이 뜨거워지냐? 물이 뜨거우니까 컵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팝콘 터트리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파, 그러니까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적외선. 요거는 이제 열하고 관련된 건데 이것도 몸에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외선이면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서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끊지는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약하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외선, 자외선, UV 여기부터는 위험합니다. UV가 우리 스킨에 들어왔을 때 스킨 캔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다음 X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한 1000살 가까이 살다가 그다음부터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기장. 네. 오늘 이거 할 때 영어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술아 괜찮지? 한국말로 해도. 오케이. 괜찮아? 네. 여기 한국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잉글리시는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에 좀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기장. 자기장도 이 전자파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구 주위에 이렇게 자기장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자기장을 표현한 거고 왼쪽에 이제 태양에서 막 빛이 여러 가지가 날아오는데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이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북극이나 이런 데 가면 오로라 이런 것이 이제 이 자기장 파티클들이 막 부딪히다가 나오는 것이 오로라인데 이 자기장이 지구를 덮음으로써 이제 보호를 받는데 이 자기장이 1,400년 정도마다 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 줄이 있었다고 치면은 1,400년 전엔 두 줄, 그리고 창세쯤 되면은 지금보다 16배의 자기장이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전자파리 들어올 때 막아주는 힘이 더 커졌죠.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부가 이제 뭐 바뀌고 뭐 결손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전자기파 때문에 그런 건데 물에 의해서 막아주고 자기장에 의해서 또 막혀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산소 포화도, 산소의 양, 산소, 옥시전. 혹시 그 주라식 파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공룡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공룡이 다 멸종됐는데 그래서 준 것이 호박이라는 겁니다. 이 호박이라는 거는 소나무에서 송진이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굳어버린 보석이 호박이라 그러는데 레이슨, 로진. 그 호박이 흘러들었을 때 모기가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에서 설명하기에 그런데 이 모기가 뭘 했냐면은 갇히기 직전에 공룡한테 붙어가지고 공룡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공룡의 피, 그러니까 공룡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거를 추출해서 키워가지고 복제하고 키워서 공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룡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호박 안에 있는 이거 동글동글한 거, 그 공기, 그 당시에 공기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분석해 봤더니 지금보다 한 50% 이상 산소가 많았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나기 전이었으니까 땅이 많고 플랜트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CO2를 없다가 산소를 내려오니까 양도 많아졌고 또 위쪽에 이제 물층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압력도 좀 높았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소의 양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많은 게 뭐가 좋냐? 또 어떤 증거가 있는데 아포로사우루스 공룡의 그 아시겠지만 긴 목 가진 공룡인데 요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을까요? 콧구멍 있죠. 저 정도 사이즈의 공룡인데 콧구멍은 코딱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 사이즈하고 우리 콧구멍 비교했을 때 저거는 거의 뭐 바늘구멍 수준인데 아니 저 큰 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저 조그만 콧구멍으로 충분히 산소를 흡입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산소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룡들이 코가 작습니다. 네, 콧구멍이 코가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간접적으로 당시에 산소 농도가 높았다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왜 좋은가? 그래서 그 요새 보면 그 하이퍼바릭 산소 챔버 안에 통 안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면은 몸에 필요한 것도 없어지고
또 운동 선수들이 막 헉헉거리다가 산소통 입에 물고 숨을 쉬고 하면은 좀 편해지고. 그래서 산소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 해가지고 몸에 있는 그 스킨 이거를 이제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산소 자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상처가 났는데 이게 절단을 해야 되는 상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통원에 들어가서 한 10일치 있었더니 점점 하더니 상처가 안 물어서 괜찮아졌다. 그래서 이 산소를 통한 치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은 몸에 안 좋았을 때 치유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량이 높았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 치유하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산소의 효과도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식생활, 영양이 풍부한 채소.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들을 겁니다. 거 봐라, 당신이 채소 먹으라 얘기했지 않냐. 그래서 이걸 빼고 싶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학자가 또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생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홍수전, 녹색 지역의 땅. 그래서 식물들이 풍성했고 홍수 후에는 바다가 넓어지면서 이제 현재 모양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노아 전에는 식물을, 홍수 후에는 육식을 허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있는 것 채소, 열매 이거 너한테 주니까 잘 먹어라. 그래서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추가로 고기도 먹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채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채소하고 같이 먹어라. 근데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보면은 과학지에 보면은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오웬하고 칸토. 이름으로 봐서 이제 수컷 같은데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왼쪽이 할아버지, 오른쪽이 손자. 네, 근데 똑같은 나이의 원숭이입니다. 뭐가 차이를 만들었냐? 식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 계란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뭐 계란이나 뭐 햄버거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 위에 있는 접시에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야채에 해당하는 뭐 그런 식단으로 해서 먹었고, 위에 그 두 접시 보면은 왼쪽 원숭이는 많이 먹었고 오른쪽 원숭이는 좀 덜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 당시에는 채소만 먹어도 영양이 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 살지 않았을까. 보면 이제 왼쪽에 할아버지 같은 원숭이는 몸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몸에 혈압, 그러니까 피 안에 뭐 콜레스테롤 이런 안 좋은 것들도 많았는데 오른쪽은 탱탱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했고, 또 이부가 얘기하기에 50년 전에 먹었던 사과 하나가 현재 먹는 사과 26개의 영양분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전에 채소들은 영양분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DNA. 왜냐하면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DNA 갈비뼈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상에 둘밖에 없었고 이 두 사람이 뭐 아들 쭉 낳고 카인 낳고 셋, 아벨도 있었는데 죽었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세 사람 얘기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 결혼해서 다음 세대가 나오면은 형제간에 결혼한 거죠. 근친 결혼. 요새 같은 큰일 날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고, 또 아담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하고 닮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DNA 자체도 굉장히 우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친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염색해 두 쌍이 한 쌍이 되는데 혹시 하나가 열성인 거, 우성이 있으면 우성이 지배를 하지만은 열성인 거, 그다음에 같은 가족이 있다 보면은 여기도 우성하고 열성이 있는데 결혼해서 만나면은
열성끼리 만나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로 해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친교련을 못 하는데, 당시에는 열성이라는 게 없었을 수도, 하나님 DNA를 받았으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간의 결혼해도 문제가 없었죠. 근데 계속 이제 복제하다 보니까 열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깨끗한 책을 복사하면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복사한 걸 또 복사하고 그걸 또 복사하고 나중에는 글씨가 안 보일 정도가 되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사촌 간에도 결혼을 계속 했지만은 그게 아담, 그러니까 노아까지. 근데 노아 감점 세 보시면은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 보면은 10세대예요. 10 제너레이션. 그게 한 1000년 동안 10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세대가 100년 정도. 그 복사가 10번밖에 안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30년에 한 번씩 복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늘도 열렸고, 그래서 온갖 해로운 전파들이 다 내려오고, 내 DNA가 데미지 받기 시작했고, 그걸 또 자주 복사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시커먼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는 근친교련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 구절 얘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당시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요새는 뭐 한 120세 기본으로 그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6,000년 만에 100억이 되냐, 두 명이. 말이 안 되죠. 너무 짧잖아요, 6,000년. 그리고 오케이, 다 죽었어. 이제 노아 세 아들 부부 해서 4명, 해서 8명. 8명이 4,500년 만에 100억이 됐다. 두 명이 6,000년 동안에 100억 되는 것도 믿을까 말까인데 네, 8명이 4,500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것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너무 짧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오케이. 노아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담은 또 1500년이 기니까 그래도 1500년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노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명.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유장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되죠? 네. 이해하기 힘듭니다. 처음에 이제 8이라고 나온 거는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그래서 8명 시작했습니다. 곱하기 2는 이 8명이 2배가 됐다. 16명. 근데 그 16명이 또 2배가 됐다. 그러면 32명. 32명이 또 2배가 됐다. 이재명 회장님 몇 명이죠? 예, 이 숫자가 3개 넘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속 안 쓰고 점점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배가 몇 번이 일어나면은 100억이 되느냐.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곱하기 2가 n번 합니다. 그거는 수학적으로 하면 2의 n승이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n번. 시작은 8이었으니까 8은 2의 3승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복잡하신 분은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다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8 곱하기 2 해서 n번 했을 때 하면은 2의 n 플러스 3승. n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그게 100억. 100억은 숫자로 치면 10의 10승. 이렇게 된다. 같은 숫자가 되는데 n이 도대체 몇 번 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고등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예설 알겠니? 예설이도 음악 쪽이어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 계산하면은 n 이퀄 30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8명이 2배씩 늘어가는 걸 30번 하면은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4,500년 동안에 3번을 2배로 늘어났으니까 4,500을 30으로 나누면은 한 번 2배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이 계산이 나오죠.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4,500을 30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150년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2배가 되는데 150년 걸렸대요. 조 권사님 믿음이 가나요 좀? 150년.
그 150년 전에 지금 3억이 미국 인구인데 150년 전이면은 한 1900년? 그때 한 1.5억이었다. 그보다 적었을 것 같죠. 그럼 150년이라는 건 충분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인구가 남한만 5천만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국 그 이승만 대통령 영화 보러 갔는데 해방 당시 한 2,400만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5천만의 반 정도 되잖아요. 해방됐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 100년 동안에 한국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 계산은 15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더 들였죠. 그러면 150년에 2배 일어나는 거는 리즈너블 하죠.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이 처음 나타난 게 50만 년 전입니다. 그러면 50만 년 전을 32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제 2명부터 했으니까. 그랬더니 15,600년. 15,600년 전에 지구 인구가 50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데 15,000년이 걸렸다. 어떤 게 더 믿어지십니까? 인구 2배로 늘어나는 게 150년 걸린 거라는 거고 15,600년 걸린 거라는 거. 150년이 15,600이면은 2명이 우리가 1000년 사는 것도 참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이 15,600명을 살아서 4명이 된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안 가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과학이 개입된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난 다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오류가 있었구나 해서 믿게 됐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진화론의 시작은 1850년에 그 찰스 다윈이라는 이분도 종교가였던 것 같은데 종의 기원, 그러니까 The Origin of Species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건 제가 창조박물관에서 찍어온 건데 에볼루션, 그러니까 진화론은 시기가 뭐 몇십억 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우리 창조 쪽은 6,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화론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진화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직 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랜 기간.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됐다. 그건 믿음이 가잖아요. 오랜 동안이니까 뭔가 일어났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우연이란 말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적이래요. 그러면서 우연히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저절로 이게 과학적인 용어인가요? 이 세 가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있으면 뭔가 일어났을 것 같다. 그게 설득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희 지질층을 많이 보시죠. 지구가 이제 지층이 있고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빗겨나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배우셨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그림을 가만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설명하기에 각 지층 단계별로 생성되는 기간이 뭐 몇십만 년, 뭐 몇백만 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땅이 몇백만 년 지나면 게 남아 있을까요? 어디 뭐 긁히는 데도 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긁힌 데 있을 게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지층들 보면 다 이렇게 쫙 줄로 자르은 것처럼 쫙쫙쫙쫙 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또 이제 사진인데 색깔이 다른 건 아마 저기 다른 광물들 때문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철 성분이 있는 거, 녹색이 있는 거는 이제 구리 성분, 커플, 뭐 이렇게 색깔이 좀 있습니다. 줄 발사게 거져 있잖아요. 근데 각 층이 뭐 100만 년 형성하는 데 걸렸다. 100만 년 동안에 땅이 깎이지도 않았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많이 왔을 테고 뭔가가 있을 테 지진도 일어났을 테고.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긋난 거는 뭐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지층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연결해 보면 쫙 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각 층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창조과학 쪽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온 흙들이 다 뒤엉켰다가 무거운 것부터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렇게 층층층층 생겼다고 하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데 가운데 뭐 뾰족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 같은 거예요? 무슨 기둥 같죠? 기둥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진화론이 맞으면은 저 나무는 수백만 년 동안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땅이 계속 쌓였어요.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은 얘긴 돼요. 홍수 물을 막 하다가 나무가 있는데 흙들이 쭉쭉쭉쭉 쌓이면서 그 안에 갇힌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흘러가다가 쓰면서 그냥 흙들이 덮이면서 물론 누워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서 있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런 거. 또 두 번째 화석. 이게 이제 공룡 화석인데 공룡이 생존했던 거는 several millions ago,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에 공룡은 멸종됐습니다. 그러면 이 뼈는 최소한 뭐 200~300만 년 된 건데 글쎄 뼈가 칼슘이 주성분이긴 하지만은 그게 수백만 년 동안에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있다고 치고 그런 이제 공룡 화석들은 잘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화석 공룡, 뭐 긴목,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이 뼈를 토대로 해서 모양이 이랬을 거다 하고 나온 것들이 이제 익룡이라는 거 있고 이런 이제 공룡의 모습들이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진화론에서 주장하기를 공동의 그 선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왼쪽으로 가서 그 원숭이 쪽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라지면서 사람의 그 기본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 오스피랄로피테쿠스 시작해서 유인원을 해서 한 40만 년 전에 현재 인간의 조상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거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 좀 필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두 발로 또 이렇게 막 걷다가 두 발로 걷다 보니까 손이 좀 심심하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 탁 쳤더니 쓰러지는 거 보고 이거 괜찮네 하다가 몽둥이 하나 들고 몽둥이 가지고는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뭐 활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이러다 싸우게 된 것이 그 인류의 변화라고 진화론은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전에 보셨던 이제 머리 사이즈도 달라지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머리 커지고 용량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발견 보통은 되죠.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 키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머리는 뭐 얼마나 됐을까 뭐 이런 거 조사가 가능하고 오른쪽에도 이제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골리아 네피림 그 사람들 뼈 굉장히 크죠. 전체가 다 발견되니까 뭐 사이즈가 큰 거 뭐 16m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이 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룡과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사람 뼈라 유인원 오스 이재명 정리 한번 따라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발음이 안 돼.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게 최초의 유인원 조상입니다. 진화론자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 뼈는 이디오피아에서 한 1973년경에 발견됐고 이름을 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3밀리언, 330만 년 전 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 보고 다 해봤더니 여자 뼈고 한 20살 정도 된 것 같고 키는 한 107에서 122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오른쪽은 뭐 좀 많이 발견됐고 왼쪽은 좀 덜 발견됐습니다. 근데 머리를 보시면은 조각밖에 없습니다. 저 가지고 이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특징적이었던 거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진화론자가 좋아했던 이유는
무릎은 사람하고 닮았는데 몸통은 원숭이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체다. 항상 진화론자는 중간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중간이다 해서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한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몸체하고 무릎이 3.3km 떨어진 곳에서 따로 발견됐어요. 이걸 한 사람이라고, 한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 3.3km. 근데 그나마 뭐 한꺼번에 모았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어떤 동물한테 당해가지고 윗부분 아랫부분이 따로 놀았다면 모를까. 3.3km,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고, 이거를 루시라고 이름 붙이면서 인류의 기원인 유인원, 최초의 유인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게 원숭이 뼈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된 것이 이제 자바 원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자바 지역에서 뼈가 발견돼서 1891년 드보이라는 이제 지질학자가, 인류학자가 이제 뼈를 찾아서 딱 조사를 했더니 머리뼈가, 이마가 기울어지고 눈 있는 데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자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저희가 아까 공룡도 보여드렸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지 모양이 나오잖아요. 사람 뼈가 207개입니다. 모두 다. 처음엔 더 많았는데 자라면서 몇 개가 합쳐지고 해서 207개인데, 저는 한 207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있으면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10%? 20조각? 아니 50%? 100조각? 즉 어느 정도는 뼈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그림이 나오죠. 자바 원인은 2조각 발견됐어요. 머리 위쪽, 그다음에 대퇴부 2조각. 그것도 15m 떨어진 데, 하여튼 같은 장소도 아니고, 저 2조각을 가지고 저런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 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청년인데 저 사람도 이마가 앞으로 좀 나왔어요. 눈이 또 조금, 눈뼈가 있는데 튀어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장관인데 저 사람도 이마가 앞으로 나오고 눈뼈 있는 데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자바 원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조사 막 하고 하면서도 뭐 괜찮다. 그래서 자바 원인이라고 그러고 교과서에도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이제 호모 에렉투스. 호모라는 건 이제 뭐 사람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 저걸 발견했을 때 사람 뼈도 같이 발견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현대 사람.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과학자인데. 조작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긴팔 원숭이 같다. 본인이 자바원이라고 했다가 그게 나중에 고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발견이자 큰 센세이션인데 1912년 영국에서 그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에서 뼈가 발견됐습니다. 유인원의 뼈가. 그래서 이게 뼈의 반 정도는 사람 같은데 반 정도는 원숭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체가 딱 발견된 거니까 진화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두 다른 뼈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새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필트다운인, 그러니까 필다운 맨이라는 사건인데 유인원 턱뼈하고 인간의 머리뼈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브라스카인, 그러니까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또 뼈가 발견돼서 22년에 100만 년 전에 중간골이 유인원이라고 이제 딱 인정을 하고 그림도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몇 조각이 발견됐을까요? 뭐가 발견됐을까요? 이빨 하나 발견됐습니다. 저 이빨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오케이, 뭐 이빨 오케이. 이 이빨도 사람 이빨이 아니라 멸종된 멧돼지 이빨로 발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브라스카인에서 유인원이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증거들을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스피커를 봤더니 저 사람 같아.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선입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뭘 보더라도 그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물론 기대치를 가지고 나오면 좋긴 하지만은 안 나올 때도 많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결론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나오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골격으로 우리가 유인원도 만들 수 있고,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끄다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같은 거 가지고 유인원도 나오고 고릴라도 나오고 오랑우탕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입관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연속적인 중간 화재의 부재.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박쥐를 보고 쥐를 보고 둘 다 포유류인데 땅바닥에 기던 쥐가 날아다닌다. 진화라고 생각한 거죠. 그 쥐가 네 발로 겼다가 허리가 아파서 기지개 좀 폈다고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근데 새가 보였어. 그때 또 나도 날고 싶어 해서 막 앞다리를 막 흔들었더니 앞다리가 막이 생기면서 점점 앞다리가 커지더니 날개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다리가 좀 커졌죠. 좀 더 커지고 또 커졌다가 박쥐가 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쥐는 우리가 많이 봤고 쥐 뼈도 많이 봤어요. 박쥐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게 이렇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저 종류들, 쟤네들도 화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건 없어. 그냥 쥐하고 박쥐만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많아도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발견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런 거 했는데 여기는 봤다 그러고 또 얘기가 또 나와요. 항상 그렇습니다. 또 시조새라는 것이 1861년 독일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조새.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그림 그린 거고 왼쪽은 화석인데 이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가 입에 뾰족뾰족한 그 파충류들이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빨이 있고 꼬리가 또 있어요. 새는 꼬리가 없잖아요. 얘는 꼬리가 있고 그다음에 날개 쪽에 보면 갈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파충류의 특징이다. 근데 날개도 있고 날개 깃털도 있어. 그럼 이건 새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새로 변화한 중간체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파충류가 포유류로 안 가고 새로 갔냐? 왜냐하면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새는 알을 낳고 파충류도 알을 낳고 그러니까 포유류까지 가긴 좀 지나치고 하니까 새로 간 겁니다. 근데 시조새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시조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룡이 시조새가 됐다. 그러면 네 발로 걷던 공룡이 두 발로 걷다가 티라노사우루스. 이게 시조새가 됐다. 이렇게 됐던 얘기가 되는데 이 시조새가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30cm입니다. 이따만 몇 미터짜리 공룡이 두 발로 일어서면서 무거워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체중이 확 줄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라면 더 줄여야지 해서 더 다이어트 해가지고 30cm로 조그매지고 시조새가 됐어요. 그 얘기가 되죠. 근데 얘기 보면 이 시조새는 장가지 작은 가지에 달려있다가 벌레 잡아먹는 새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또 이게 페루치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건 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반대쪽에서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그 말 또 틀렸다. 그래서 끊임없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 우리가 지금 어느 한쪽에 맞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유튜브 들어가서 뭐 진화론 유튜브 보면은 또 이거 반박하는 유튜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저게 옳은 말이냐 뻥이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요새 존재하는 오른쪽에 있는 새가 그 호에친이라는 새인데 이거 아마존에 살고 있는데 이 새도 날개에 갈퀴가 있습니다. 자랄 때. 그러면 뭐 이것도 시조새 뭐 파충류와 새 중간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갈퀴가 있다는 것이 그 중간체라는 또 확실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꼭 저세뿐만 아니라 타저도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새 확인.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새가 이 아케오 랩터. 랩터가 공룡이고 1999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미국으로 박물관장이 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파충류하고 새의 중간체다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와 하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화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 파충류하고 새하고 섞여 있잖아요. 근데 분석을 쫙 해봤더니 엑스레이 해가지고 이제 파편 조각인데 화석 조각 색깔이 좀 다른 데 있죠. 노란색, 짙은 노란색, 뭐 회색, 저 연두색도 좀 있고 옅은 연두색도 있고 핑크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화석 조각들을 섞어가지고 한 5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가짜죠. 네. 그게 나중에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화석에 관한 것들 그 중간 단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런 오류도 있고 또 하나 연대 측정. 우리가 잘 아는 그 탄소 동위 원소 연대 카본 데이팅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가 99%의 탄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러니까 프로톤하고 뉴트론 6개씩 해서 12 카본이 제일 많습니다. 99%. 그리고 1%가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13 카본. 근데 얘네들은 그냥 보통 탄소고 동위 원소니까 방사능 이렇게 분열되는 탄소는 요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카본 14, 14카본, 14카본입니다.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쉽게 얘기해서 0점하고 0을 9개를 쫙 쓴 다음에 1을 쓴 양만큼 퍼센트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요거를 분석해서 연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탄소 연대법인데 어떻게 찾냐면은 얘네들이 양이 반으로 주는데 한 5,7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있었으면 50개까지 되는데 5,700년. 이 50개가 다시 반인 25개로 갔는데 또 5,700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저 카본의 양이 얼마인가 계산하면은 이 반으로 준 게 몇 번인가. 그래서 했더니 뭐 3번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5,700 곱하기 3 하면 한 17,000년?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양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는 양이고 또 이 적은 양이 그 지역의 온도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르고 굉장히 적은 양이 10개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8개야. 그러면 벌써 20%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 1,500년 벌써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700년도 대충 평균 잡은 거지 정확하게 5,73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러가 많은 데이터인데 그래도 뭔가 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셌던 그 세마포 이게 얼마나 오래되냐 그것도 이걸로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도 있고 뭐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 그것도 동위 원소가 또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12.5, 그러니까 12억 년 뭐 단위로 반으로 줄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익명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이 아리조나 대학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샘플 A, 샘플 B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좀 측정해달라. 얼마나 오래된 건가. 그래서 측정했더니 거기서 자신 있게 하나는 한 9천 몇 년, 나머지 하나는 15,000, 16,000 된 거다. 그래서 딱 질문 있으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하면서 편지를 딱 결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저렇게 생긴 공룡의 뼈였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백만 년이 돼야 되는데 16,000년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룡뼈라는 걸 알면은 이게 어떻게 또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1,400억 년 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나오는데 블라인드로 모르고 딱 하면은 그냥 나온 대로 하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16,000년, 아니 뭐 9,800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됐다는 거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날짜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탄소 연대법은 3번 정도 가면은 그나마 없는 거에서 더 없어지기 때문에 한 15,000, 16,000 이상 넘어가면은 신빙성이 더 없어집니다. 그 예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인트 헬렌 산이란 생성된 바위를 조사를 했더니 얘는 1986년에 생긴 바위인데 측정을 했더니 30만에서 40만 년 전에 생성된 돌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산에서 바솔트라는 거니까 현무암,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와서 구멍 뻥뻥뻥뻥 뚫힌 그 돌인데 그거는 이제 화산이 터졌을 때 만들어진 거니까 1964년에 만들어졌는데 측정해달라고 보내뒀더니 거의 70만 년 전 거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와이에 있는 거 현무암 또 보냈더니 1800년에 생성된 건데 이거는 630만 년 전에 나온 거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는 나무가 현무암 안에 있는 나무. 그 말은 현무암이 터졌을 때 그 나무가 있었든지 그 나무를 현무암이 덮어 씌운 거니까 현무암이 나이가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무를 측정했더니 225년 된 거다. 근데 그 현무암을 측정했더니 46만 5천 년 전 거다.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샘플은 나무가 이 현무암 밑에 있어요. 그래서 under the basalt. 그러면은 나무가 있었고 그 위에 현무암이 덮였으니까 현무암이 더 젊어야 되는데 그 바솔트 현무암은 3,670만 년 전에 형성됐다 얘기하고 나무는 37,500년 전에 생성된 거다. 엄청난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 동위원수 측정법도 결코 이렇게 신빙성이 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서 했는지는 못 찾아봤어요. 그냥 결론만 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저는 화학자입니다. 네. 인류학자가 아니고 화학자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화학자인데 화학자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일까? 우연히 원자가 atoms 애들이 막 초창기에 막 돌아다니다가 지네들끼리 만나서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미노 액시드. 우리 몸의 기본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이 또 쫙 줄지어서 결합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이 또 막 모여서 DNA 같은 이제 구성 요소를 형성하고 이 DNA가 세포를 만들면서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생명체가 됐다는 게 이제 진화론 얘기인데 이걸 화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화학자는 실험하는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반응은 제가 저걸 만들어야죠 해서 대학원 들어가서 딱 시작을 했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못 만들고 대학원 끝나고 포스닥 하면서도 못 만들고 그 나중에 연구원에 있을 때 10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붙이는 건데 단순한 건데 물론 이제 방법이 틀렸고 제가 한 방법 한 수백 가지 했는데 분명히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화학은 좀 이상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찾았어요. 그 방법을. 설명은 되죠. 이게 왜 이랬는지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콜럼버스의 달걀 같다는 그 결론을 얻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곽장님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세요? 바이올린만 너무 캐서. 이게 피리어딕 테이블, 주기율표라는 건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크기별로 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세상에 한 110가지, 120가지 정도 애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에는 딱 저 5가지밖에 없어요. 탄소,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가끔 설퍼, 황. 여러분 머리 태울 때 뭐 오징어 굽는 냄새 나는데 그게 황이 들어간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성분도 좀 있습니다. 뭐 5가지밖에 없어요. 아미노산에. 근데 이제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쫙 보면은 산소가 46%, 뭐 실리콘, 알루미늄, 포타슘 쭉 해서 8가지가 메인 99%, 그 나머지가 한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지구에서 온갖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제 뭐 하잖아요. 아미노산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 저기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테스트. 산소 있었죠? 넘버원. 산소 거의 물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바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위, 돌이 실리콘하고 Si하고 O 두 개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철분은 아까 없었죠. 옥시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뭐가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치면은 그래도 확률상으로는 여기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이버그나 로봇들이 돌아다니지. 왜 사람이 돌아다녀? 알루미늄 있잖아. 철이 있지. 마그네슘 있지. 이거 로봇이지 어떻게 사람이? 근데 진화론자는 그 우연하게 일어났는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유기체. 사람 보면은 뭐가 주성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그 나머지가 3.5%. 완전히 다르죠. 탄소니 수소니 나이트로젠 이건 무게 중심인데 거기 여기 1.2%가 포함됩니다. 그것도 일부가. 그러니까 뭐 0.몇% 되겠죠. 근데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얘네들만 모여가지고 반응을 해서 물질을 만들고 그게 점점 뭐 커지고 이래가지고 유기체가 되고 사람이 됐다는 게 이제 진화론 설명입니다. 조금 신빙성이 없어지죠. 근데 오케이. 세상의 물질은 저 5가지밖에 없다. 5가지만 모아놨어.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제. 뭐 번개도 치고 뭐 펄펄 끓던 온도도 나오고 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이제 아미노산 구조인데 노란색으로 R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파란색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아미노 그룹이라고 그러고 빨간색 옥시전 들어가 있고 카본 섞여 있는 게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가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연찮게.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단백질 하나에 보통 한 이 아미노산이 300개에서 400개가 특정 순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100개라고 치고 미니 단백질 만든다고 치고 20가지에 있는 아미노산이 아미노산도 특별한 것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탄소에 이 아미노라는 그룹이 붙어 있어야 되고 얘도 또 방향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면은 거울에는 내가 있긴 하지만 걔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잖아. 나는 왼쪽인데. 근데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놈은 안 돼. 왼쪽에 있는 놈만 돼. 그러면 우연찮게 만들어져도 반은 쓸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100개, 그냥 20개가 100개에 연결됐다고 했을 때 확률이 얼마냐면은 첫 번째 20개 중에 하나, 두 번째 2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에서 20을 100번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1.3 곱하기 10의 130 승분의 1.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 다음에 0을 130개를 쫙 붙여놓은 것 분의 1의 확률로 특정한 그것도 미니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하나가. 감에 10에 130 그러면 이 감이 안 잡히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멀죠. 근데 이거 해봤자 10의 8승이에요. 이건 미터로 해도 11승. 130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긴 거 없나? 일광년. one light year.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빛은 1초에 지구를 6바퀴 반을 돕니다. 굉장히 하죠. 그게 1년 동안 간 거리. 굉장할 것 같죠. 근데 13승밖에 안 돼요. 미터로 바뀌어도 16승. 130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공이 114개 차이 나죠. 그러면 일광역을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봤자 10의 15 초로 따져도 7 곱하기 10의 15승 초. 택도 없는 숫자죠. 그러면 단백질, 미니 단백질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비교가 안 되게 작은 거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또. 확률이 어떻게 되나? 30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 그러면 그 작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로또하고 따져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로또를 15번을 계속 맞추면은 그게 좀 더 그 확률이 그 확률입니다. 그것도 미니 100개짜리 하나 단백질. 그만큼 엄청난 게 작은 확률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숫자는 표현은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한 3, 4개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이 단백질이 또 모여서 뭐 DNA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 하나 100개짜리 몇 번 반응을 해야 되나 했더니 1년에 10의 119승의 성공적인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했던 어떤 하나는 10년 걸렸어요. 하나. 근데 저만큼 해야 돼요. 1초에 10의 112승계.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1초에 10의 112승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우연이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는 화학 반응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250에서 500개의 단백질이 모여야지 유기체 자격이 생깁니다. 아직 유기체는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구조들 막 생기죠. DNA 구조들. 이런 거 막 생기고. 이게 우연히, 글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히 영혼이 들어가야지 생명체가 되는 거죠. 네. 저기 뭐 소고기 이렇게 스테이크 딱 갖다 놓고 이게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단백질은 고기덩어리예요, 솔직히. 거기다 영혼이 들어가야지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4만 분의 1승입니다. 1에다가 0을 4만 개 놓은 거. 네. 아라비아 숫자 썼으니까 저게 표현이 되지, 표현이 안 되는 숫자죠, 저것도. 네. 근데 사람은 유전자 복제하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그 성분이 있는데 A는 T하고만 서로 교환되고, 그다음에 T하고 C 둘이만 돼요. 그러면 A가 있으면 복제하는 외가 와가지고 G를 만들어, T를 만들어. T는 저쪽 가서 하다 보니까 A를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것들이 복제가 돼서 다른 게 만들어지는 게 이 중간에 있는 전달체 때문에 되는 건데, 얘네는 5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설계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제가 보기엔 진화론자는 더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덩어리가 살아서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게 훨씬 쉽잖아요. 고기 덩어리보다. 진화론자는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이 오랜 기간 동안 저절로 결합돼서 육체가 되고 거기에 우연히 영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됐다. 이게 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뭐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진화론은 비과학적인 용어인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제? 네. 진화론 믿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막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증명되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과학서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읽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가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는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고 따라야 되고, 1:1 서적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참고 서적은 아닙니다.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신장관님이 어려운 이야기 하셨는데 결론은 다 뻥이고 가짜고 우연이고 저절로 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만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잘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끝낼까 하다가 또 그래도 한 강자, 또 유명한 강사, 우리 한번 이제 첫번 이정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세미나를 기획하려고 한 거는 재작년인가요? 네,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켄터키인가요? 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노아의 방주 거기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걸 저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는 그 말씀의 기본인 그 가장 처음 창세기의 가장 처음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뭐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만드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태양은 환한 빛을 비춰주잖아요. 물은 깨끗이 씻어주고 뭐 이렇게 밤은 또 우리를 쉬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이 환경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쉼 없이 여러분이 뭐 이제 숲이나 이런 것도 가서 보면은 숲들도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래요. 찬양하는 소리 다 이렇게 천하 만물이 사실은 다 리듬입니다. 리듬이고 찬양이고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도 보시면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 또한 성경 많은 곳 이제 저는 한 구절만 찾았는데 많은 곳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내가 돌렸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화론 자체가 뭐 최근에 일어난 사상이에요. 사실 최근에 일어난 사상이고 과학이 아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고 증거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바램을 나타내는 자기의 소원을 드러낸 것뿐인 거죠. 사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방금 이제 장로님이시고 교수님이신 말씀하셨듯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 혁명이 한 몇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생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주장했던 지구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을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실제적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지구가 아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 여러분 생명을 보면은 생명의 중심은 사실 지구예요. 그렇죠? 태양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천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하게 하신 거죠.
빛과 에너지를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나 여러 천체들이 있습니다.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계속 돌면서. 그래서 많은 운석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당김으로써 지구를 사실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은 지구에게 또한 따뜻함을 주고 에너지를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중심 자체의 중심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을 하나님은 지구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도 천문학자였는데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1, 2, 3 해서 세 가지의 그런 법칙을 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타원 궤도의 법칙, 이건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달 위의 법칙과 달 아래의 법칙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상의 법칙과 이 땅의 법칙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 따랐겠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법칙이 하나다.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근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 아래나. 그러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관성의 법칙이 있고, 뭐 제1권의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다음에 제2권의 유체역학을 썼고요. 제3권에는 천체 운동을 이제 기술했는데 거기에 무엇이냐면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이 세 사람 다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방금 보셨죠. 이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 이 과학의 현대 과학의 베이직도 됩니다. 현대 과학을 이끌었던 근대 과학의 시작입니다. 그 과학책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신앙 서적에 쓴 것이 아니라 그 과학 서적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전지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루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루어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이제 진화론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인간이 앞으로 나왔지만, 처음에 과학의 기초를 이제 근대 과학의 기초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연 만물에 숨어 있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손길,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연도 또한 변함이 없고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는 법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품을 가지고 자연을 본 거고, 거기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만약에 자연이 뭐 이렇게 불규칙하고 질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과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근대 과학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좋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과학이 뭐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더 미세한 뭐 세계까지 여러 영역까지 이제 되면서 사람의 지식들이 이제 쌓이게 되었죠. 쌓이게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뭐죠? 바운더리를 딱 쳐준 이 바운더리가 싫은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은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저희가 계속 신명기 지금 묵상하고 있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켰던 그 역사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먹이셨어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이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들을 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했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과학자들도 사실 하나님의 숨결에 자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 속에 과학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성함을 주신 것이죠. 많은 발견과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쫓아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딱 정하신 거예요. 딱 경계를 정하셨는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시편에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 넘으면 안 돼.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경계, 사실 이 경계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경계를 정한 겁니다. 빛의 속도도 보면은 30만 킬로잖아요. 초속 30만 킬로. 정하신 거예요. 뭐 무한정으로 달릴 수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하신 겁니다. 이게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바다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도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 12지파에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너네들이 살 곳,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야 라고 해서 모든 땅을 한 민족에게 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넓게는 민족의 거주의 경계도 다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도 보면 빛과 어두움의 경계를 정하신 거죠. 그리고 방금 보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시간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딱.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읽는 그 율법서에서도 보면은 거기에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먹는 거에도 경계를 정하셨죠. 경계를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1, 2장도 보시면 아담에게 경계를 정하셨죠. 모든 것은 다 복되 무엇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언리밋이죠. 영원하신 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 무엇에 의해서 경계되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경계를 지어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수명에도 경계가 있고 자연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 속도에 제한이 있고 다 모든 거 먹는 거에서 다 경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에 경계를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분명히 경계를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겁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 아, 여기까지야. 내가 할 영역은 여기까지인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학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지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인데 그 영역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영역을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유전자도 섞고 싶은 거예요. 네. 다른 크리처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동물과 사람도 섞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계하고 인간하고도 섞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포도 다른 뭐 이렇게 같이 섞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현대 과학에 주는 경계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과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그냥 자유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를 원하고 누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테스트해보고 실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은 경계되어지고 금지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그거를 사실 찾은 겁니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증명도 되지 않은 그 법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나라나 제3세계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지적 설계나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단체에 들어가거나 자기가 그걸 믿는다고 오픈을 하게 되면 자기 경력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게 바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뭐 회의나 세미나나 이런 건 가지 않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경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경계 안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산 것이죠. 시간의 경계도 그냥 넘어간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바운더리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인 것이죠. 다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저는 이 과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와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학 자체는 그 말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보여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험 자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건 실험할 수도 없고 테스트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만 연구하고 거기서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연구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 눈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실험 기구 자체도 그 센시티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 원래 처음 시작하였던 뭐 뉴턴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했던 것처럼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이성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조명하심, 깨달음 속에서 주신 그 분량 안에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과학이 회파된 자연을 회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미숙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자연 만물에 계시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참으로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인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과학을 시작하였던 많은 과학자들도 사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자연 숨결 속에 숨어 있는 그 법칙들을 발견하는 즐거움 속에 과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그 지식이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과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신앙이 돌아가는, 하나님 그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인포메이션 하나 드리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선생입니다. 뭐 부모 말도 안 믿고 목사님 말도 권위가 없고 그 유튜브가 최고 권위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냥 이렇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도 찍어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서도 찍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맞다 그러면 맞고 틀리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도 틀렸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그 유튜브는 그 김명현 교수,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하면 야, 과학적인 증거를 좀 대봐. 뭐 성경은 너희들이나 믿는 거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뚱딴지 같은 성경을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PhD를 받고 창조과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의 갭 그거를 아주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한 30개 됩니다. 30개 되는데 그 김명현 교수 그거는 얼마든지 봐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성경적인 분석을 잘 해놓으십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름도 나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연세대학교 교목이라는 어느 목사가 있어요. 또 청파감리교회 무슨 목사가 있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젊은 지성인들에게 자기도 무슨 아주 인텔인 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교모하게 비틀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럼 진화론이 전부 가짜냐? 그럴 수 없다. 일단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형이 돼가는 건 사실이지 않냐. 하여튼 이 지성인들을 굉장히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교목이라는 그 젊은 목사님하고 청파감리교회 누군지 하여튼 이 두 사람들의 영상은 여러분 일단 안 보는 게 좋고요. 봐도 반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아주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긁어주고 싶은 거 지금 복음시대에 율법시대에 행했던 11조를 과연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십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되냐 뭐 주일 성수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아주 불신앙적인 솔깃한 이야기들만 꺼내가지고 현혹을 하는데 이것도 오래 광고하면 보라는 광고처럼 들리는데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김명현 교수의 그 창조과학회 그 영상이 굉장히 한 강의 한 1시간 반씩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들어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자도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 한자도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한국 조선의 선조가 되는 동이족들이 만들었다. 근데 그 동이족이 어디서 왔냐? 결과적으로는 12지파 중에서 피하고 피해서 이 동쪽으로 온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의 고조선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유품들이 나온다. 유대인들의 글씨가 나오고 하여튼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모르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잘 풀어놨습니다. 오늘 아주 김명현 교수 못지않게 우리 신준호 박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풀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정원 목사님 2년 전에 노아방주 갔다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잘 경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